이번 강의에서는 전쟁의 산업화와 무기 제작에 필요한 근대 과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 근대 과학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모두 무기 제작의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공학 기술이 군비 생산에 적용되면서 경쟁의 가속이 붙었지요. 증기선과 철도는 군대와 무기 그리고 보급물자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운송해 주었어요. 이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증기선이었습니다. 운송을 주로 담당하던 증기선에 철판을 두르고 거대한 대포를 싣자 무적의 함선으로 거듭나게 되었지요. 나무로 만든 증기선들은 이 함선을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개인 화기 역시 크게 발전했습니다. 구식총은 유효 사거리가 약 180m 정도였지만 강선이 들어간 신식 라이플총은 약 900m에 달했어요. 장전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위협적인 기관총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무기의 개발과 진전은 서구 제국들이 벌이는 군사력 경쟁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했지요. 이 경쟁은 실제 전쟁터에서 일어났고 개발은 그대로 실전으로의 적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실전에서의 성능 시험과 평가가 다시 개발에 적용되었지요. 그리고 대포 제작은 급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강철 주조법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화학적으로 균질하게 제작된 광철로 거대한 후장식 대포 제작이 이루어졌어요. 무기 경쟁의 앞권은 진화된 대량 생산재의 탄생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장인들이 각각의 부품을 제조해 납품하고 정부의 검사관이 일일이 검수해 조병창에서 조립하던 옛 방식은 정밀한 라이플총과 그 탄약 제작에 맞지 않았지요. 선반을 이용해 정해진 모양으로 깎아내는 자동식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었어요. 정해진 모양으로 자동 기계로 깎아내면 1년에도 몇십만 정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무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낸 무기들을 시험하고 소모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한 번 치를 때마다 폭발적인 발명이 이루어졌고 이를 시험하기 위해 또다시 전쟁이 발생했지요. 이런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정밀한 설계, 선반을 움직이는 동력, 거대 고로에서 이루어지는 제철 공정 중 공기를 불어넣을 팬, 이 거대 기계들을 설치할 수 있는 커다란 공장도 필요했습니다. 과학과 공학의 발전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한 자본의 규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무기 제작을 개선한 유럽의 제국주의는 총뿌리를 아시아로 향하며 진격했습니다. 근대 이후 전쟁에도 영웅은 있었지만 전쟁의 승리는 더 이상 영웅의 용맹함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투에서는 대개 더 우수한 화력을 확보하고 군대를 잘 훈련하고 원활한 군수품 공급이 가능한 진영이 승기를 잡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항복을 받아내 승리하는 것이 대강의 전쟁 과정이지요. 그 가운데 과학과 관련한 화력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근대 무기는 근대 과학과 정밀 공학의 종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기 제작의 시작은 철의 재련과 제강입니다. 이는 야금하게 산물이자 야금하게 발전을 이끌었는데요. 철을 녹이는 열기를 유지하기 위한 고로의 제작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재련을 이루는 공정 전반에 야금학이 활용됩니다. 재련 과정을 거친 강철은 선반 작업을 통해 철판으로 만들어지지요. 아예 원하는 형태로 주조 틀을 만들어 뜨거운 쇳물을 붓기도 합니다. 1300도가 넘는 쇳물의 온도를 견디는 틀의 재료가 주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또 쇠를 녹이는 고로 제작은 쇳물을 담아내는 고로의 재질과 관련되어 재료공학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기계들을 설계해야 했는데요. 설계는 외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견디는 힘,
연결기기의 효율, 에너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기계공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지요. 19세기 중반 물리화학을 집적한 연력학 법칙은 열 효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효과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했지요. 화약은 화학공학의 산물입니다. 19세기의 화약은 여전히 초석과 유황, 그리고 탄소로 구성되는 흑색 화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880년대 새롭게 발명된 니트로셀룰로스가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탄환이나 포탄의 제조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간편하게 다양한 탄약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탄알의 속을 비워 화약이 바깥뿐만 아니라 안쪽에서도 타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균일한 연소율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덕분에 포탄은 일정하게 지속되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포문에서 발사 속도를 매우 빠르게 했는데요. 긴 포신일수록 유리했지요. 그 결과 포신을 누가 길게 만드는가도 경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기 개발 뒤에는 역시 물리화학적 지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대 무기 제조는 다양한 과학 분야와 공학 분야가 결집되어 있었습니다.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책 정관응이 지은 이어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소개했던 근대 무기를 살펴볼까요? 먼저 대포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극록백포로 불린 크로프프를 대포가 가벼워 움직이기 쉽고 대포 형태가 견고해 오래되었어도 새 것 같고 총알 가는 길이 길어 사람이 상하기 쉽고 대포 길이가 길고 가슴에 나선형 무늬가 있어 총알이 세게 부딪혀 운동에 가게 한즉 맞추려는 대로 맞추고 멀리 간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크루프프는 포탄 하나가 수십 리를 날아갔는데요. 서양의 장총과 비교하면 적을 더 많이 죽일 수 있고 육탄전을 적게 할 수 있다고도 했지요. 육로로 이동할 때도 이롭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포뿐만 아니라 개인화기, 속사포 등을 설명한 이어는 중국을 예로 들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인재는 비록 많으나 격치지학이 정교하지 못해 매양 한 기계를 만들고 배 하나를 만들매 우리는 아주 신기한 줄 알지만 저들은 벌써 무용지물로 비웃는다고 지적한 것이지요. 심지어 한단지보, 즉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함부로 남의 것을 따라하면 자기 것조차 모두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이 무기 제작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계급에 상관없이 우수한 사람을 선택해 기술을 익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근대로의 조선 무기 정책의 전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